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속 한 남자에서 과거 공부를 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입신양명의 꿈을 안고 과거 공부를 위해 이 암자에 들어온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두 사람은 같이 글 공부를 하면서 친형제나 다름없이 가까워졌죠. 그러다 보니 자연 의형제를 맺고 형님 동생으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형님, 우리 대과에서 누가 합격하든 먼저 합격하는 사람이 낙방한 사람을 도와주기로 하지요. 그래, 둘이 다 합격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세. 둘은 그렇게 굳게 약속하고는 나라에서 과거가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열심히 과거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나라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식년시가 열린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형님, 우리 약속 잊지 말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보시지요. 그래, 동생아. 그 약속 꼭 지키도록 하세. 두 사람은 그렇게 굳게 약속하고 과거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시험 문제가 내걸리고 두 사람은 붓을 들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죠. 시험이 끝나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동생이 당당히 장원을 차지하였고 형은 낙방을 한 것입니다. 동생아, 축하한다. 형님의 축하를 받으니 더욱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제가 운이 좋아 장원을 했지만 다음번에는 꼭 형님이 장원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때까지 형님 뒷바라지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동생아 말이라도 고맙구나. 그리고 얼마 후 과거에서 낙방한 형이 고향인 강릉으로 돌아가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지요. 3년 동안 식솔들은 돌보지 않고 글 공부만 했으니 당연하기도 한 일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생활이 어려워 방법이 없던 형은 창피하지만 동생한테 돈이라도 조금 빌려야겠다고 찾아갔습니다. 이리 오너라. 동생의 집은 원래 충청도에서도 소문난 부잣집이었죠. 문 밖에서 부르니 하인이 나와 형을 사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동생이 허겁지겁 와서는 반겨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형님,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안동지방의 현감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 가려 했으나 연로하신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돼 식솔들은 내비두고 일단은 저만 안동으로 내려가기로 하였지요. 안 그래도 남겨진 식솔들이 걱정되었는데 형님이 이곳에 머무르시면서 글 공부도 하시고 식솔들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마침 저희 옆집이 비었으니 형님의 식솔들도 모두 함께 와서 머무르시면 형님도 걱정 않고 글 공부에 매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 인정을 베풀어주니 고맙네 그려. 아닙니다, 형님. 형님이 저라도 그리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날로 형은 강릉에 있는 식솔들을 데리고 동생의 집 옆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동생은 안동지방의 현감으로 내려갔지요. 그리고 그날부터 형은 밤이면 동생의 집안을 한 번씩 둘러보아야 잠을 이루고 또 밤새 글을 읽다가도 이따금씩 담장을 맞대고 있는 동생의 집을 살피는 게 일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남사당패가 들어와 신명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장구소리, 징소리, 꽹과리 소리에 고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고 이내 고을의 넓은 마당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동생의 부인도 모처럼 벌어지는 놀이판에 구경을 나섰지요. 그런데 북적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끼어 흥겨운 놀이판 구경을 하다 한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떨어진 반지는 떼구르르 구르다 어떤 사내 앞에 멈추었지요. 사내는 반지를 줍다가 동생의 부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곱고 아름다운 자태의 여인이었는지 사내는 눈길을 돌릴 수가 없었지요. 부인은 그렇게 빤히 쳐다보는 남자의 눈을 피했습니다. 반지를 돌려달라 하고 싶었으나 외간 남자에게 말하기가 어려워 그냥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요. 멀리서 돌아가는 여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사내의 눈빛은 알 수 없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달은 춘삼월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공기에 홀로 초당에 누운 여인에게는 외롭고 쓸쓸한 밤이기만 했습니다. 오늘따라 소쩍새 우는 소리, 짝찾는 박새 울음소리가 왜 이리 구슬픈지 부인은 한밤중 잠을 이룰 수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부인은 머리가 쭈뼛서고 온정신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밖에 뉘시오? 동생 부인이 용기 내어 물었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고 누군가 힘으로 문을 열려는지 덜그덕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지요. 그리고 잠시 후 문고리가 떨어져 나갔는지 쿵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웬 사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내는 참으로 대담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반지를 준 것은 찾아오라는 뜻이 아니냐? 그게 무슨 말이오? 다시 보니 사내는 아까 낮에 남사당패 구경을 갔다 떨어뜨린 반지를 주운 사내가 아니겠습니까? 부인은 아니라고 잘못한 것이라고 얘기했으나 사내는 듣지도 않고 자꾸만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부인은 담장 넘어 남편의 형이 들을까 겁이 나 사정을 해도 사내는 막무가내였지요. 오늘 내 말 안 들으면 소리를 지르고 동네에 소문을 낸다. 결국 부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사내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시오. 그렇게 말하는 여인을 뒤로 한 채 사내는 한밤중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사내는 매일 밤 그 집 담을 넘었죠. 이유야 알 수 없지만 여인도 그 사내가 싫지만은 않았나 봅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집안에 새머슴이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그 사내였습니다. 옆집에 사는 형은 사정도 모르고 새머슴이 왔나 보다 했지요. 이 집 주인이 안동지방에 현감으로 가서 늘 걱정이 많다네. 그러니 자네가 집안일 좀 신경 써 잘 도와주도록 하게. 네, 그리하겠습니다. 나으리. 동생 부인과 사내는 남몰래 정이 든 것이죠. 급기야 한 집에서 같이 있으려고 머슴행세까지 하고 만 것입니다. 밤이면 동생 부인과 머슴은 몰래 초당에서 같이 지내고 낮이면 머슴행세를 하니 아무도 그들의 미래를 눈치채지 못했지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지 않겠습니까? 초당은 남편의 형이 글 공부하는 방에 바로 담장 너머였습니다. 깊은 밤 형은 늦도록 글 공부를 하다 앉은 채로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꿈자리가 어찌나 사나운지 잠이 깬 형은 물을 찾다 자릿기가 빈 것을 보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아직 달기 울기 전 밖은 축축한 이슬이 내려 음산하기만 하였지요. 그러다 무심코 담장 넘어 동생 부인이 거처하는 초당 쪽을 바라보았는데 웬 사내가 초당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형이 몸을 숨기고 다시 보니 그 사내는 얼마 전 새로 들어온 동생 집의 머슴이었지요. 아, 이거 큰일이로구나. 형은 그때부터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다시 밤이 되자 형은 몰래 초당을 엿보았지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자 머슴은 초당으로 들어 당당히 개수 씨의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형은 담을 넘어 초당으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방으로 다가가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지요. 우리 이렇게 몰래 만나지 말고 당신 남편을 죽이고 같이 삽시다. 어떡해요? 돈만 주면 사람도 죽이는 건달을 시키면 돼요. 그리하면 이 집 재산도 다 가질 수 있고 멀리 이사를 가 떳떳하게 부부 행세를 하며 살 수 있을 것 아니요. 내일 모레 사람을 보내 이를 실행할 것이니 그리 아시오. 아, 큰일 아니겠습니까? 이 소리를 엿듣고 있던 형은 큰일 났다 싶었지요. 동생의 부인이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은 둘째치고 동생마저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 형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찌할지 몰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형은 날이 밝자 동생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개수 씨, 제가 집안에 상이 있어 잠시 강릉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먼 길이니 조심히 다녀오시지요. 형은 그렇게 말하고 강릉이 아닌 안동으로 내려갔습니다. 동생의 목숨이 위태로우니 지체할 틈이 있겠습니까? 말을 빌려서는 사나흘을 달려 동생이 현감으로 있는 고을에 도착하였습니다. 아이고 형님, 이 먼 곳까지 어찌 행차하셨습니까? 글 공부하다 동생 생각도 나고 술 생각도 올라와 이렇게 와보게 되었네. 그래, 염치 없지만 술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겠나? 아이고 형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이 먼 곳까지 형님께서 몸소 행차하셨는데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둘은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술이 조금 거나해질 때 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동생, 내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라나? 아, 그럼요. 뭐든지 듣지요. 내 심심해 점사를 좀 봤는데 장원급제자의 관복을 입고
그 방에서 잠을 자면 대과에 붙을 수 있다 하네. 그래서 말인데 나 오늘 밤 자네 관복을 입고 자네 방에서 자고 싶으니 자네는 이 방에서 자게. 하, 형님도. 그거야 뭐 어렵습니까? 그러십시오. 한밤중이 되자 정말로 두른 옷을 갈아입고 방을 바꿔 잠을 청했습니다. 형은 언제든 자객이 들어올 수 있으니 불을 끄고 방 안에 홀로 앉아 자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정말 칼을 든 건달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죠. 내 이놈 돈 받고 사람 죽이러 왔구나. 자객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자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부좌를 틀고 앉아 호령하는 저 형감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돈이 그렇게 좋단 말이냐? 그렇다면 나도 돈을 줄 테니 날 죽이라고 내게 사주한 그놈의 목을 가져오너라. 그럼 돈이 배가 되지 않느냐? 자객이 생각하니 그 말도 맞았습니다. 그래 형과 단단히 다시 만날 약조를 하고 그놈의 목을 베러 돌아갔죠. 며칠 후 정말로 자객은 그놈의 목을 베가지고 보자기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날로 형은 동생과 작별하고 다시 동생의 집으로 와 상자를 동생 부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강릉에 갔다가 왠지 동생 생각이 나. 안동에 들렸다 오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지요. 그런데 동생이 길수 씨에게 이걸 전해주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형은 그렇게 보자기에 싼 상자를 전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생 부인이 초당에 앉아 그 보따리를 풀고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부인은 쏘스라치게 놀라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지요. 한밤중이 되자 동생의 부인은 그 상자를 초당의 담벼락 아래 몰래 묻었습니다. 멀리서 형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동생의 부인은 이 상황이 어찌된 일인지 몰라 남몰래 고민하다 보니 몸은 마르고 정신은 아득해 점점 쇠약해져만 갔죠. 이를 지켜보던 형은 보약을 지어서 동생의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개수 씨, 요즘 개수 씨께서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다 했더니 동생이 이렇게 보약을 지어서 보내왔습니다. 이걸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시지요. 보약을 받아든 동생의 부인은 이것이 대체 무슨 약인지 궁금했지요. 죽으라는 약인지 살라는 약인지 그렇게 한참을 고민 끝에 약을 다려 먹었습니다. 죽는 약이라도 운명이고 사는 약이라도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약을 먹은 다음부터는 기운이 나고 밥맛도 좋아졌지요. 그래 살라는 약이구나 싶었던 부인은 새로운 사람으로 개과천선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난 날은 모두 잊고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먼 곳에 있는 남편에게도 잘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의형제 형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에서 장원을 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동생 부인의 비밀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살다 보면 달콤한 유혹에 빠져 다른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선택을 강요받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과감히 되돌아갈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